안녕하십니까? 저는 보험연구원 금융제도연구실장 조영현입니다. 지금부터 보험연구원이 주최하는 2023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전망과 과제 세미나는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뜻깊은 행사입니다. 보험산업을 이끌어 가시는 귀빈 여러분을 직접 모시고 세미나를 하게 되어 매우 감사하고 기쁩니다. 주재하시는 바와 같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저희 연구원이 준비한 세미나가 보험산업 의사결정자 여러분이 불확실성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세미나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험연구원 안철경 원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참석해 주신 금융감독원 차수환 부원장보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이후에 보험연구원 김세중 동향분석실장님이 보험산업 전망에 대해, 그리고 김혜식 연구조정실장님이 보험산업 과제에 대해 차례로 발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험연구원 안철경 원장님의 환영사를 듣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보험연구원장 안철경입니다.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2023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우리 보험사 대표님들을 비롯해서 금융당국, 또 언론인, 또 우리 보험학계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국정감사 기간 중에도 영상 축사를 보내주신 금융위원회의 김소영 부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해 주신 생명보험협회 정희수 회장님, 또 보험개발원 강호 원장님, 보험연수원의 민병두 원장님, 그리고 금융감독원 차수환 부원장보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이 사람들과의 만남이 매우 중요하다, 아주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보니까 삶은 사람과의 만남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 2년간은 참 아쉬움이 컸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험연구원의 가장 큰 행사이자 우리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행사인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세미나를 여러분들 직접 모시지 못하고 그동안 온라인으로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에야 그 아쉬움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 초만 해도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점차 해제되면서 오프라인 행사가 속속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부풀어 올랐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난 수년간 풀어놓은 유동성, 이것이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른바 3고 현상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감염병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고물가에 의한 경제적 거리두기로 대체되고 있는 듯합니다. 사회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고 경기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산업의 성장은 전반적으로 보면 좀 둔화될 것이 예상이 되는 가운데 고물가가 우리 보험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제한하는 그런 위험 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그 사회복지가 제공하는 최저 수준 이상의 보장을 원하는 그 소비자들은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지금보다 더 많은 사회 경제적인 역할, 즉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우리 보험산업에 기대하고 요구할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세계 각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으로 자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선두에는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른바 IRA는 가계의 의료비와 에너지 비용을 절감해 준다고 하는 그런 명분으로 친환경 부분의 자국 경쟁력을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실물 경제의 그 악영향이 확산될 것에 대비해서 범정부 차원의 이런 대응 전략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친환경 정책은 보험 산업의 언더라이팅과 투자에 있어서 리스크이자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2023년 우리 보험 산업 환경은 이전까지 겪어왔던 저금리, 저성장 시대가 아닌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 그리고 ESG가 우리 보험 산업의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저희 연구원에서 실시한 그 보험 CEO 설문조사에서도 보면 많은 CEO분들께서 2023년 한국 경제를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으로 인한 경기 침체의 가능성, 이러한 국내 경기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신 바 있습니다. 저희 보험산업 내부적으로 보면 2023년은 IFRS 17과 또 KICS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첫 해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부채의 시가평가는 경제 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계리적 가정의 변화를 부채 평가에 바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서 우리 보험 회사들은 수익성과 건전성 변동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보험 산업은 경기의 불확실성 그리고 새로운 제도 도입의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는 당면 과제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 코로나19 기간 중에 대두되었던 디지털 혁신에 대한 부분, 또 보험 산업의 영역 확장에 대한 부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보험 산업이 중장기 성장 기반을 다지는 이러한 작업 또한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옛말에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떠나는 자는 흥하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변화와 창조는 변방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중심부에 연연하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보험 시장이 경계를 확장하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그런 사업 모형에 힘을 실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오늘 세미나가 2023년이라고 하는 미래의 길을 떠나려는 보험인 여러분들 모두의 생각을 좀 다듬고 정리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금융위원회의 국정감사로 인해서 부위원장님이 참석하지는 못하셨지만 영상을 통해 축사를 전하셨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안철경 보험연구원장님께 감사드리며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하신 보험협회장님들과 보험사 CEO분들 그리고 보험업계 여러분들께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험업계가 함께 모여 보험산업의 오늘을 진단하고 미래를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축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축하와 함께 보험산업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당부의 말씀도 간략히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보험산업은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고 실물 부분을 지원하면서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2,300만 대, 실손 의료보험은 4천만 명의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보험은 이미 국민 생활의 일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인구 구조의 변화, 글로벌 성장세의 둔화와 금리 인상 압력 가중, 디지털 비대면 경제 확산 등 새로운 환경 변화와 도전에 맞서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오히려 성장의 디딤돌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험산업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건전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로 소비자 니즈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고 보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혁신을 끊임없이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 다른 회사와 차별화되는 상품을 개발하고 디지털 시대를 맞아 고객이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보험을 접할 수 있도록 채널을 혁신해야 합니다. 정부도 산업 전반의 낡은 규제를 개혁하여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그간 금융업법 개정 TF 논의,
전 금융권협회 수요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런데 규제개혁 건의 과제 중 보험 관련 비중이 가장 높아 개혁의 필요성을 새삼 느꼈습니다.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시장이 희망하는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 실현에 애로가 되는 규제들을 과감히 개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근 금리 환율 변동성이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험회사의 높은 수준의 재무 건전성이 요구됩니다. 새로운 국제회계 기준인 IFRS 17과 신지급 여력 제도인 KICS 도입에 발맞춰 이미 많은 보험사들이 재무적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본관리 방식을 보다 다양화, 선진화하는 한편 외부 시장 상황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을 가장 우선시하는 고객 중심 경영 문화를 구축하여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탄탄한 신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험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보험금이 확정 지급되므로 소비자 불만이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보험산업이 신뢰를 얻으려면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객을 끝까지 책임지는 문화가 현장에 자리 잡도록 여기 계신 분들께서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변혁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함께 보험산업의 역할 강화와 신뢰 회복이라는 도약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준비한 발표를 듣겠습니다. 먼저 김세중 동향분석실장님이 내년도 보험 산업을 전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험연구원 동향분석실장 김세중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보험산업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우선 경제금융 환경을 진단한 후 보험산업 주요 동향을 살펴보고 보험산업 보험료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금융 환경입니다. 먼저 세계 경제성장률입니다. 왼쪽 아래 그림은 OECD 주요국 경제성장률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OECD 전체를 비롯한 미국, 유럽 지역 경제성장세는 2022년 들어 둔화되고 있습니다. 2022년 1, 4분기와 2, 4분기 OECD 전체 경제성장률은 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최근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나타내면서 가장 둔화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그림은 OECD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OECD 경기 선행지수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기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빠르게 회복되어 왔으나 2022년 들어 기준선인 100을 하회하면서 향후 경기 전망이 부정적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역 규모입니다. 왼쪽 아래 그림은 세계 무역 규모 증가율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는 세계 무역 규모는 2022년에도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나타나면서 이로 인한 무역 규모 성장 둔화 가능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그림은 글로벌 GDP 대비 무역 규모입니다. 글로벌 GDP 대비 무역 규모는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미중 간 무역 갈등으로 소폭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1940년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무역 자유화가 진전되어 왔고 이는 장기간 글로벌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습니다.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경우 GDP 대비 무역 규모 감소 가속화로 세계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플레이션과 금리입니다. 왼쪽 아래 그림은 OECD 주요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추이입니다. 2021년 이후 OECD 전체를 비롯한 미국, 유럽 지역의 소비자 물가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그림은 주요국 기준금리 변화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대폭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8.3%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억제에는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한편 상대적으로 유럽과 일본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에 소극적이며 이는 달러화 강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입니다. 왼쪽 아래표는 각 기관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여줍니다. IMF, OECD 등의 국제기구와 민간기관들은 2023년 경제 성장률이 2022년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IMF는 신흥국보다 선진국의 성장률 하락세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GDP 중 선진국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그림은 미국 분기별 경제 성장률 전망치와 장단기 금리 추이입니다. OECD에 따르면 2023년 미국 경제 성장률은 0%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경기 침체 우려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경제 성장률과 민간 소비입니다. 왼쪽 아래 그림은 우리나라 분기별 성장률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또한 세계 경제 성장률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회복한 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른쪽 아래 그림은 민간 소비 증가율입니다. 민간 소비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여행 및 야외 활동 등 서비스 소비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반면 재화 소비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보복 소비세가 진정되고 서비스 소비로 대체되면서 부진한 모습입니다. 한편 부동산 및 금융시장 가격 하락으로 인한 역자산 효과가 본격화될 경우 민간 소비는 성장세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와 수출입입니다. 왼쪽 아래 그림은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 증가율입니다. 설비 투자는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보여왔으나 글로벌 경기 둔화와 자본 조달 비용 상승 등으로 2022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건설 투자는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부진한 모습입니다. 오른쪽 아래는 재화 수출입 증가율입니다. 수출 규모 증가세는 코로나19 이후 세계 무역 규모 회복과 함께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의 여파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수출 주도의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입니다. 왼쪽 아래 그림은 한국과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추이입니다. 세계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미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지만 2000년대 들어 최고치를 기록 중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보험계약의 실질 가치 감소, 보험금 청구액 증가, 판관비 증가 등의 경로를 통해 보험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그림은 우리나라 기준금리와 국고채 금리입니다.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장단기 금리차 축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가지수와 환율입니다. 왼쪽 아래 그림은 주가지수와 거래금액 추이입니다. 2021년 중반부터 기준금리 인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시 크게 증가했던 유동성이 급속히 회수되면서 주가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그림은 원달러 환율과 달러 인덱스 추이입니다. 원달러 환율 또한 1,400원대까지 급등하면서 금융시장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환율 상승은 전 세계적인 달러 강세의 영향이 큽니다. 달러 인덱스는 유로, 일본, 영국 등 세계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이고 이 또한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의 지속적인 강세는 수입 물가 상승을 통한 인플레이션 전이, 타국가의 금리 인상, 경기 둔화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달러 부채의 상환 부담이 커져 신흥국 경제의 리스크 확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2023년 국내 경기 전망입니다. 아래표는 국내외 주요 기관의 2023년 경제 전망입니다. 한국은행과 KDI는 2023년 우리나라 경제가 각각 2.1%,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2년에 비해 0.5%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OECD와 IMF 또한 2023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전망치를 각각 2.2%, 2.1%로 낮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2022년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는 2023년 소폭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민간 소비는 인플레이션과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출과 수입 또한 중국, 미국 등 주요국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역시 성장률 감소가 전망됩니다. 경기 변화와 보험 산업입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경기 침체는 2023년 국내 경기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왼쪽 아래 그림은 미국과 유로 지역 경기 침체 확률입니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2022년 들어 미국과 유럽의 경기 침체 확률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의 경기 침체 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유럽 내 가스 공급이 중단될 경우 유럽 경제 성장률은 큰 폭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내 경기 침체는 보험 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뿐 아니라 장기 성장 기반을 약화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른쪽 아래표는 경기 침체 시 보험산업 영향입니다. 먼저 보험 수요 위축, 해지 증가 등 성장성이 둔화될 수 있으며 도덕적 해이가 증가하면서 보험금 지급 증가로 인한 손해율 상승으로 수익성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의 혁신 의지가 감소하고 연금 개혁 및 비급여 관리 등 사회적 합의가 지연되면서 장기 성장 기반의 약화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보험산업 주요 동향입니다. 먼저 2022년 상반기 성장성입니다. 2022년 이후 높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한 금리 상승 및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시장 환경 변화는 저축 및 투자형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생명보험 성장성에 즉각적으로 부정적인 충격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9.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실물 경기 둔화는 본격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과 기업성 보험 비중이 높은 손해보험은 2022년 상반기 6.7%로 양호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성장세가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생명보험의 장기 성장성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왼쪽 아래 그림은 지난 8년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성장률입니다. 2015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8년 중 4번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그림은 30, 40대 인구, 65세 이상 고령 인구, 1인 가구 비중 추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개인 보험의 주요 신규 고객층인 30, 40대 인구는 2008년 이후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험 가입 여력이 낮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한편 1인 가구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유족이나 자녀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보장성 보험 수요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인구 사회 구조 변화를 고려할 때 생명보험 산업의 저성장 장기화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생명보험 종목별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표는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증가율입니다. 저축보험은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크게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금리 경쟁력을 상실하여 수입보험료가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번 변액보험 수입보험료 또한 주가지수 하락으로 큰 폭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금보험도 수입보험료가 감소하고 있으며 보장성 보험의 경우 유일하게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성장세는 예년에 비해 둔화되고 있습니다. 저축보험과 변액보험 동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아래 그림은 은행 정기예금 금리와 보험회사 공시기준이율 추이입니다. 저축보험은 방카슈랑스 판매 비중이 95%를 상회할 정도로 방카 채널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은행에서 판매하는 정기예금 상품과 대체 관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시중금리가 급격히 하락한 2020년과 2021년 기간에는 공시기준이율이 정기예금 금리를 크게 상회하면서 저축보험이 대규모 판매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시기준이율과 정기예금 금리 차이가 축소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저축보험은 금리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험회사는 IFRS 17 시행에 대비하여 보장성 보험 중심의 상품 전략을 유지해왔으나 자산운용 효율성을 위한 자산규모 확대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축보험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른쪽 아래 그림은 주가지수와 변액보험 수입보험료입니다. 최근 주가지수 하락으로 인해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는 급감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시기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개인의 투자 선호도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회복될 경우 자금 이동이 민감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생명보험회사는 변액보험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장성 보험입니다. 왼쪽 아래 그림은 보장성 보험 수입보험료입니다. 생명보험회사의 적극적인 신상품 전략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둔화까지 나타나고 있어 보장성 보험 성장은 점차 둔화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의 보장성 보험은 2015년 이후 종신보험 신상품 전략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연금전환 종신보험, 무해지 저해지 종신보험 등 사망보장 기능에 노후 소득 및 저축 기능을 혼합한 상품 전략이 소비자의 니즈와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품 복잡성 증가로 인해 소비자 피해를 우려한 금융당국의 조치 또한 증가해 왔습니다. 오른쪽 아래 그림은 종신 및 질병건강보험 초회보험료 증가율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21년 하반기 이후
초회보험료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금보험입니다. 연금보험은 인구 고령화와 함께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수입보험료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적연금 개혁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이로 인한 사적연금 활성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생명보험 성장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업계와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아래 표는 보험산업의 연금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전략적 대응 방안입니다. 정책적 대응 방안으로는 연금보험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연금보험을 저축보험과 분리하여 별도 관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전략적 대응 방안으로는 연금가입 목적별 연금 상품을 공급하고 사망보험과 연금보험의 자연엣지 관계를 이용한 최적 포트폴리오 구축이 요구됩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연금 상품의 수익률 개선 및 리스크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손해보험 종목별 동향입니다. 아래 표는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증가율입니다.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생명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보험에 속하는 장기 보장성 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성장세는 소폭 약화되고 있습니다. 일반 손해보험의 경우 기업성 보험이 중심이지만 경기 둔화의 영향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 손해보험의 성장세를 이끌고 있는 배상책임보험 시장에 대한 관심 확대가 요구됩니다. 먼저 자동차 보험과 장기보험 동향입니다. 왼쪽 아래 그림은 자동차 등록 대수 추이입니다. 2020년에서 2021년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로 자동차 등록 대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자동차 보험 고성장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세는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 인하 조치, 온라인 채널 비중 증가, 마일리지 특약 의무 가입 등은 자동차 보험 원수보험료 성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그림은 장기 보장성 보험 초회보험료와 계속보험료 추이입니다. 장기 보장성 보험은 2020년 이후 신규 가입이 정체되면서 계속보험료 및 갱신보험료 위주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규 가입 둔화로 인해 성장세는 점차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손해보험입니다. 왼쪽 아래 그림은 일반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성장률입니다. 화재, 해상, 보증 특종보험 등 일반 손해보험은 2020년 이후 8%대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과거 기업성 보험 위주의 일반 손해보험은 경기 변동에 민감한 모습을 보여왔는데 최근에는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표는 일반 손해보험 종목별 분기 성장률입니다. 종목별로 보면 화재보험이 기저효과로 인해 성장세가 크게 둔화된 반면 해상보험과 특정보험은 선박 수주와 수출입 물동량 증가, 책임보험 시장 확대로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손해보험 중 성장세가 높은 배상책임보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아래 그림은 배상책임보험 주요 종목별 보험료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영업배상, 전문직업인 배상, 생산물 배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세 종목이 배상책임보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5.5% 수준입니다. 오른쪽 아래 그림은 배상책임보험 주요 종목별 보험료 및 성장률입니다. 2021년 영업배상, 전문직업인 배상, 생산물 배상 원수보험료 모두 전년 대비 9% 넘는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 원수보험료 규모는 7년 만에 2배 이상 고성장하고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의 성장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화와 4차 산업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신규 보장 영역 등장, 배상책임 법률 강화 추세, 의무 배상책임보험 확대, 의료인 및 기업 임원 등 전문직업인 배상 가입 확대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표를 보시면 배상책임 의무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성장과 함께 배상책임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새로운 산업의 등장으로 배상책임 영역도 확대되면서 앞으로의 성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보험산업 보험료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보험료 전망 개요입니다. 2023년 보험산업은 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되고 경기 둔화가 본격화되면서 저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플레이션의 단기 해소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023년에도 금리 및 주식시장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 둔화 추세가 2023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2023년 도입될 새로운 제도화에서 단기 성장 전략은 실행 가능성이 낮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 산업의 대응 여력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 둔화는 민간 소비 및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 보장성 보험과 기업성 보험 수요를 억제할 것으로 예상되고 가계부채 부담 확대로 인한 해지 증가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생명보험의 경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저축 및 투자형 보험 부진, 민간 소비 둔화에 따른 보장성 보험 위축으로 성장 여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며 손해보험의 경우에도 성장성 둔화가 예상되나 생명보험에 비해 양호한 성장이 예상됩니다. 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심화될 경우 보험산업은 추가적인 성장성 하락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3년 보험료 전망은 2023년 경제 성장률 2% 수준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나 우리나라의 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심화되면서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유럽 등 주요국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한 글로벌 무역 규모 감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부채 부담 확대, 부동산 등 자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역자산 효과에 의한 소비 심리 악화가 예상됩니다. 2003년 보험산업 성장성 전망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전망입니다. 2023년 보험산업 전체 수입보험료는 2.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2022년 마이너스 3.8%에서 2023년 0.3%로 낮은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이 예상되지만 2022년 5.6%에서 2023년 3.9%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입니다. 2023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규모는 생명보험 114.6조 원, 손해보험 118.1조 원으로 전망됩니다. 생명보험의 성장 부진과 손해보험의 지속적 성장세로 인해 2023년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규모가 역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전망입니다. 2023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질병 건강보험 성장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저축보험 및 투자형 보험의 부진, 종신보험 신규 수요 감소 등으로 0.3% 증가에 그칠 전망입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보장성 보험은 종신보험 신규 수요 축소에도 불구하고 갱신보험료 중심으로 소폭 플러스 성장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일반 저축성 보험은 금리 경쟁력 약화로 수입보험료 감소가 전망되며 변액저축성 보험 또한 금융시장 불안으로 수입보험료 감소가 전망됩니다. 다음은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입니다. 2023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 보장성 보험과 일반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3.9% 성장할 전망입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장기보험은 상해 질병보험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입니다. 자동차보험은 2022년 상반기 보험료 조정 효과와 온라인 채널 확대 등으로 낮은 성장세가 예상됩니다. 일반 손해보험은 책임보험 시장 확대와 신규 리스크 담보 확대 등으로 높은 성장세가 전망됩니다. 다음은 초회보험료 전망입니다. 2023년 보험산업 초회보험료는 6.1% 감소하여 2년 연속 역성장이 전망됩니다. 생명보험 중 개인보험 초회보험료 성장률은 2022년 마이너스 35.9%, 2023년 마이너스 6.9%로 전망됩니다.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 성장률은 2022년 마이너스 5.1%에서 2023년 마이너스 0.1%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종목별 초회보험 전망입니다. 생명보험 보장성 보험 초회보험료는 종신보험 신규 수요 부진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일반 저축성 보험의 경우 연금보험에서는 회복세가 나타나겠으나 저축보험의 금리 경쟁력 상실에 따른 초회보험료 감소로 전체적으로 감소가 전망됩니다. 변액보험의 경우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초회보험료의 대폭 감소가 예상됩니다. 손해보험의 장기인보험은 초회보험료의 소폭 증가가 예상되며 장기운전자보험 초회보험료 또한 성장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장기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는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위험보험료 전망입니다. 위험보험료는 IFRS 17 도입 이후 보험회사의 주요 보험 영업 성장성 지표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도입될 IFRS 17 하에서
보험 부채는 원가 방식이 아닌 시가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보험 영업 수익 인식 방법이 기존의 현금주의 방식에서 발생주의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수취한 보험료가 모두 보험 영업 수익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제공된 보험 서비스를 기준으로 보험 영업 수익이 인식되게 됩니다. 위험보험료는 보험회사가 제공한 보험 서비스에 상응하는 보험료이기 때문에 보험 영업 손익이 원천이 되는 지표로서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과 같이 장기 계약인 경우 수입보험료와 위험보험료의 성장세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수입보험료의 경우 보험 영업과 투자 영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성장성 지표로 계속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보험산업 위험보험료 전망입니다. 정확한 위험보험료 규모는 현재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추정에 기반한 전망임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보험료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생명보험, 개인보험 위험보험료는 수입보험료의 약 13.1% 수준이며 장기손해보험 위험보험료는 원수보험료의 29.3% 수준입니다. 수입보험료 전망을 기반으로 추정한 2023년 생명보험, 개인보험과 장기손해보험 위험보험료 성장률은 각각 0.9%, 5.5%로 전망됩니다. 수입보험료에 비해서는 소폭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2018년 이후의 위험보험료 증가세 둔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료 전망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수입보험료, 위험보험료, 초회보험료 전망치와 각 보험료의 2014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그림의 붉은 점은 2022년과 2023년 성장률 전망치이고 푸른 점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성장률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3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수입보험료 및 위험보험료는 모두 예년의 평균 성장세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명보험의 2014년부터 2021년 기간 수입보험료와 위험보험료 평균 성장세는 각각 1.0%, 3.1%로 저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2023년 성장세는 그보다도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2022년과 2023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초회보험료는 모두 감소세를 지속할 전망입니다. 이상 2023년 보험산업 보험료 전망을 마치겠습니다. 종목별 수입보험료 전망은 부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내년도 보험산업의 과제에 대해서 김혜식 연구조정실장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험연구원 김혜식입니다. 앞에서 전망에 대해서 빠른 속도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는 좀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산업의 전망을 기초로 해서 한번 진단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과제를 도출하는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3가지 정도의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는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고환율에 있어서의 3고 현상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경기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장기 추세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나 영향을 분명하게 파악하기가 좀 힘들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국제 규범에 대한 어떤 제도 불확실성, 그다음에 소비자 구성이 변하고 있다, 인구 구성이 변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험 수요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늠하기가 힘들다는 점에서 수요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성장 고물가 경제에 우리가 진입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하단의 그래프를 보시면 앞에서 보셨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하고 그 다음에 대미 환율의 추이를 한번 한 차트에 그려봤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6.3%를 일단 정점을 찍었고요. 대미 환율은 1,400원을 뚫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미 환율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서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한국과 미국 간에 있어서 기준금리의 차이입니다. 8월 달에 저희 기준금리가 2.5%의 가이던스를 줬었는데 그때는 거의 비슷해졌는데 이제 역전이 됐죠.
그리고 9월 FOMC에 있어서의 예상 점도표를 보면 각각 FOMC의 위원들이 예상하는 연말에 있어서의 미국의 정책 금리에 있어서의 메디안 값은 4.25%, 높게는 4.5%입니다. 내년에는 4.75%, 높게는 5%까지 예상이 돼서 만약에 이 기준금리 차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아마도 요 한미 간에 있어서의 정책금리 차, 기준금리 차는 더 벌어질 것이고 그에 따른 외환시장에 있어서의 변동성은 더 커질 것이다. 결국은 지금 현재 한국은행이 가져가고 있는 25bp의 어떤 소폭 조정에 있어서의 조정 속도는 지금보다는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고 금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금리 급등에 따라서 자산 가격 조정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취약가계 및 한계 기업에 있어서의 부실염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에 있어서의 원화 가치 급락 현상도 당분간은 이것을 잡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보험시장에서의 리스크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는 이미 부각이 돼서 아마 보험회사에서도 상당히 주목하고 있으리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외환시장에 있어서 해외 투자에 따른 환해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왼쪽 하단의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전체적인 종합 포지션은 은행이나 보험이나 증권회사나 크게 차이가 없지만 보험에 있어서의 특징은 장기에 있어서의 롱텀에 지금 현물환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자산이 많은 반면에 환해지에 있어서의 선물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기로 운영되는 것이 여전히 비중이 너무 높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외환시장 변동이 커졌을 때 차환 리스크나 또는 비용의 증가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금리가 상승했을 때의 문제인 부동산에 있어서의 경착륙 가능성입니다. 물론 이제 이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의 차주의 입장에서는 시장 금리가 올랐다 그래서 바로 자기가 부담하는 금리가 바로 오르진 않을 겁니다. 아마도 그 시차는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길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오히려 현재 분양이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PF 대출에 있어서의 즉각적인 부실 가능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PF 대출에 있어의 비중은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은행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높은데 2015년하고 2021년을 비교한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2021년에 부동산 PF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에 있어서의 해외 투자가 많이 늘다가 코로나 이후에는 해외 투자가 줄면서 그런 대체 투자 수요가 거의 다 국내의 대체 투자로 대체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중에 상당 부분이 부동산 PF로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리스크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새로운 국제규범입니다. 아까 장기 추세상으로서는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건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나 영향을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지금 저희가 진행한 CEO 설문조사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IF17 도입 후에 물가나 금리 영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신 CEO들도 계시지만 또 부정적으로 답변을 주신 CEO들도 계시고 그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은 약간 장담할 수 없다. 어느 한쪽으로 얘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2025년에 지금 ESG 공시에 대해서도 일단 정부 당국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관법에 적용을 받는 회사들 결국 그렇게 보면 여기 계신 보험회사는 다 포함이 될 것 같아요. 보험회사들도 2025년부터는 ESG 공시를 하게 되는데 그 공시의 내용은 아마도 주로 기후변화 공시를 기준으로 해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최근에 SEC나 NAIC에서 발표를 했고 저희도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표준은 최근에 나왔던 IFRS Sustainability Standard라고 하는 지속성 기준에 대한 것이 될 것 같고 그걸 가지고 한다 그러면 2025년부터는 이 공시도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아마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리스크 관리 요인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왼쪽에 있어서의 박스는 IFRS 17이 의미하는 게 뭘까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IFRS 17은 미래 이익을 리스크와 같이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 미래 이익은 상품이 제공하는 10년, 20년, 30년치에 있어서의 장기 이익을 현재 가치로 땡겨서 CSM이라고 하는 정보로 제공을 하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같은 어떤 지금 이익이 많이 나면 공격적으로 경영하고 이익이 덜 나면 조금 수세적으로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타임 호라이즌이 장기로 가는 형태의 장기 경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예전 기초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 기초율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기존에 있어서의 준법 감시 수준에 있어서의 내부 통제가 아니라 훨씬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내부 통제를 함으로써 예전 기초율을 관리해 나가야 되고, 그런 예전 기초율의 실적을 맞추는 형태의 격차를 줄이는 형태의 경영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미러 이미지로는 감독 당국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필러 1에 있어서의 자본 규제뿐만 아니라 필러 2에 있어서의 인터넷 컨트롤에 대해서 상당 부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지금 여기서 매번 얘기되는 할인율에 대한 얘기입니다. IF17이 보험부채를 갖다가 뭐 무혐의 이자율로 할인해야 된다, 아니면 자산운용 수익률로 할인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는 결국은 그 내용을 뜯어보면 상품과 자산운용을 연계해서 그 연계가 링크하는 형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기존에는 상품 전략 따로, 자산운용 전략 따로, 그 자산운용을 통으로 돌리는 이런 형태의 경영이지만 앞으로는 이게 서로 매칭되는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갖고 있는 부채 부담이 커서 부채에 대한 구조조정이 선행되지 않는 한은 현재 이런 연계 전략을 실제로 실행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부채 구조조정이나 또는 자본 인프라에 대해서도 감독 당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까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망에서도 지금 인구 구성이 바뀌면서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3분의 1입니다. 2인 가구가 3분의 1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4, 5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분의 1이 안 됩니다. 현재. 이렇게 봤을 때 4인 가족이나 5인 가족 중심으로 설계됐던 상품 또는 세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앞으로는 좀 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구 단위나 아니면 기업 단위 중심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좀 갖고 그들의 특성이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해서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려서, 그런 측면에서 시장을 좀 더 세분화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디지털에 대해서는 전년에도,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저희가 계속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또는 디지털 전환이나 디지털에 능숙한 MZ세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산업 간 융합이 필요한 이런 형태에서는 확장성 있는 사업 모델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거다.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새로운 국제규범이 얘기하는 것이 그런 어떤 장기 시계에 대한 얘기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속 가능성에 있는 것을 사업 모형에 내재해야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나서 사업 모형에 대해서 저희가 몇 가지 한 거는, 크게는 보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이게 저희 보험산의 과제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사업 모형에서 확장성과 역동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측면에서 한 두어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경영 정책 과제에서 시장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앞에서 이제 해외 투자 환해지에 대한 말씀도 드렸고, 대출에 대한 자산 건전성, 유동성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그보다 조금 더 들어가면 자본 관리에 대한 문제를 한다면, 지금 현재 왼쪽 하단의 그래프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에 있어서의 자본의 구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본을 구성해 보시면 가장 차이가 나는 건 이익의 경우의 비중이 생명보험이 손해보험보다 낮다라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기타 포괄손익 누계라고 하는 자산 부채의 평가액이 반영되는 이 포괄손익 쪽에서는 생명보험의 비중이 높다.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금리의 민감도가 생명보험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겁니다. 이건 현재 금리가 급등하거나 또는 향후에 2024년경에 만약에 금리가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된다면 여전히 이 금리 민감도에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건 생명보험이 손해보험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항상 나오듯이 자본 확충에 대한 요구나 또는 배당을 줄여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민감도를 줄일 수 있을까는 결국 이익잉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오거닉 그로스 방향으로 수익성을 더 많이 창출하는 형태로 경영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IFRS 17에서 얘기했던 상품 전략과
자산운용 전략이 매칭돼야 된다는 얘기는 그게 매칭이 되면 기타 포괄성이 누구에게 미치는 영향은 서로 옵셋될 때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금리 민감도가 줄어들겠죠. 근데 그 전제는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채에 있어서 구조적인 어느 정도는 개선이 돼야 아마도 그런 매칭 전략이 훨씬 더 실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측면에선 그런 것들이 선행돼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른쪽은 이제 금리가 막 금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제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 환경이 지속된다면,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장기로 지속된다면 문제가 되는 건 결국 보험금 관리가 될 거고, 이 보험금 관리나 또는 손해율 관리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또 한편으로는 이거는 결국은 회사 내에 있어서 사업비 관리나 여러 가지 비용 관리에 대한 측면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선결하는 문제가 될 겁니다. 이게 뭐 실손보험에 있어서는 비급여 관리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는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물가 억제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과거의 경험을 본다면 가격 규제에 대한 유인이 커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유인이 커지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감독당국으로서 또 가격 규제에 대한 유인이 커진다는 얘기는 규제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건데, 과거와 같은 규제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에 있어서의 보험 가용성을 높이는 방향에 핀포인트하는 전략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왼쪽 하단에 있어서의 그래프는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하는 그래프인데, 지금 건강보험, 실손의료보험에 있어서의 보험회사 철수 현황입니다. 2016년 이전에는 30개 회사가 있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을 파는 회사가. 근데 손해보험에 있어서의 외국 3개사가 철수하면서 손해보험은 현재 10개사가 그대로 지속되고 있고, 나머지 지금 27개사 중에 2021년에 15개사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철수한 회사들은 전부 다 생명보험 회사들이라는 거죠. 이건 일종의 어떻게 보면 손해보험에 있어서의 데자뷰 같은 건데, 손해보험에 있어서의 자동차 전업사들이 철수했던 환경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단독에 왜 생명보험회사만 여기서 철수했을까라고 하면 따져보면, 사실은 이 생명보험회사들이 이렇게 철수하게 된 것은 단독 또는 서로 보조하거나 업셀링이나 크로스셀링의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생명보험은 이 손해율이 이렇게 계속 합산 비율이 이렇게 120%를 넘는 상황에서는 견뎌낼 수가 없었을 거다. 철수하는 방법밖에 없었을 거고, 그런가 하면 손해보험은 오히려 자동차 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에서의 높은 손해율을 업셀링이나 크로스셀링으로 보완할 수 있었다면 여기서 철수하지 않아도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가 정책이나 경영 쪽의 전략을 좀 생각해봐야 할 것에 많은 좀 생각거리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는 지금 저희가 확장성, 역동성, 지속 가능성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내용을 보면 이렇게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포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기존의 소비자를 가지고 생각하면 시장 포화에 대한 거는 문제를 풀어나갈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개인 보험이나 지금 국내 보험에 한정되어 있는 지금 현재의 보험회사 경영과 성장 전략을 가지고는 이 시장 포화 전략을 대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 측면에서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보장 격차가 생겼으면 그 보장 격차에 대한 수요를 갖다가 보험사들이 흡수할 수 있을까? 이건 보험사들이 흡수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금융권 전체로 보면 은행이 흡수할 수도 있고 증권이 흡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제공하는 상품 방식이 포괄 보장이나 아니면 또는 정부 주도에 의해서 뭐 그게 법으로 지원이 되건 아니면 다른 인프라로 지원이 되건 건강이든 연금이든 여러 가지 면에서 공사 협력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진입 퇴출 쪽에서 보면 빅테크나 인슈어테크에 대한 영향이나 또는 규제에 대한 건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험회사들의 인슈어테크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니치 마켓에 대해서 인슈어테크를 통해서 뭔가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고, 빅테크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오히려 공정 경쟁에 대한 이슈가 현재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렇게 되면 다양한 수요에 대해서 대응하려면 보험회사의 어떤 대응하는 조직 형태도 상당히 유연해져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일사다면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판매 수수료에 대한 것도 현재 다양화되는 어떤 판매 채널을 봤을 때 이 수수료 수준이 어떤 것이 더 적당한 건지 적절한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봅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런오프는 거의 런오프보다는 오히려 그래서 보험회사로서는 계약제 매입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이게 훨씬 더 접근성이 더 낮고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요번에 규제혁신회의의 자료를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아니라 신중한 검토로 한 발 뒤로 물러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드리고, 부실회사 지정에 대한 얘기도 사실은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새로운 출구 전략에 대한 얘기니까요. 그다음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국제 규범에 대한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보험회사 경영의 사업 모델에 장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분쟁 사례는 조금 더 이걸 세분화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 약관상에 있어서 설명 의무가 과연 어떻게 시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또 분쟁 사례에 있어서 이걸 따로 나눠서 본다면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참고로 2023년의 과제는 이건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연구 주제들을 이 매칭해서 한번 담아본 거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세미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